오늘은 박지원의 허생전 위기 파트. 변씨의 소개로 이완을 만난 허생이 현실에 대한 대응책 3가지를 제시하지만 이완이 거절하는 장면, 우리가 흔히 시사삼책을 제시하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작품은 박지원의 열하일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게 청나라를 사신으로 갔다 와서 쓴 일종의 기행문이거든요. 그 기행문 안에 옥갑야화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들 안에 실려있는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건 열하일기, 그 다음에 옥갑야화, 그 다음에 허생전,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전체를 놓고 보면 거의 뭐 액자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는 공부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시험을 본다든가 할 때는 거기까지는 다루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다라고 하는 배경 지식으로만 보겠습니다. 다음, 주인공 허생을 통해 관념적 유교 사회에 대해 비판하고 당시 시국 정치 사회 현실에 대한 방안과 같은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다. 전반부에서는 허생이 매점매석으로 부를 취득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취약한 경제구조, 경제현실을 비판하고 있으며, 후반부에서는 지배계층을 대표하는 이완을 등장시켜 실제 인물이기도 합니다. 사대부 계층의 무능과 허위의식을 비판하면서 현실에 대한 자각과 실천을 촉구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씨는 본래 이완, 이정승과 잘 아는 사이였다. 자, 여기서 이완, 이정승, 그냥 우리가 이완이라고 돼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죠. 자, 이 새로운 인물인 이완은요, 소설적 인물이 아니라 사실은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효종 때 북벌정책의 선봉호선 인물입니다. 자, 이렇게 역사적 인물, 사실적 인물을 제시하는 것은 왜? 그것은 그럴듯함 또는 사실성 부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완이 당시 어영대장이 되어서 변씨에게 위항이나 여염에 혹시 쓸만한 인재가 없는가 물었다. 위항, 여염, 여염집 뭐 이런 거요. 자, 위항과 여염은 백성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여기서 말하는 쓸만한 인재가 없는가를 물었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이런 북벌 정책에 필요한 인재를 구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변씨가 허생의 이야기를 하였더니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자, 이런 쓸만한 인재라고 변씨는 생각을 했던 거지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변씨는 사람을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대장이 서프라이즈 깜짝 놀라면서 기이하다, 그게 정말인가, 그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하던가. 자, 호기심이죠, 놀람이죠. 거기다가 또 하나 추가한다면, 그렇지, 자신이 구하고자 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반가움일 거예요. 하고 묻는 것이었다. 소인이 그분과 만나서 지낸 지 3년이 지나도록 여태껏 이름도 모르옵니다. 그 사람은 이인이야. 평범하지 않은 비범한 사람이야. 자네와 같이 가보세. 밤에 이완대장은 구종들도 다 물리치고 변씨만 데리고 걸어서 허생을 찾아갔다. 변씨는 이 대장을 문 밖에 서서 기다리게 하고 혼자 먼저 들어가서 허생을 보고 이 대장이 몸소 찾아온 까닭, 이유, 그건 바로 뭡니까? 인재발굴이죠. 이야기했다. 그런데 허생은 못 들은 채하고, 못 들은 채 했다는 것은 이러한 이 대장에 대해서 그다지 썩 내키지가 않았다는 거죠. 왜? 그것은 집권층에 대한 어떤 반감, 불신, 반발 심리 뭐 이런 게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당신이 차고 온 술병이나 어서 이리 내놓으시오. 이거 필요 없어. 그냥 우리 술이나 마십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허생의 호탕함과 함께 당당함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즐겁게 술을 들이키는 것이었다. 변씨는 이 대장을 밖에 오래 서 있게 하는 거 한마디로 뭐야, 문 밖에서 박대를 받고 있네요. 그죠? 문전박대? 민망해서 자주 말하였으나 허생은 대꾸도 않다가 야심 밤이 깊어져서야 비로소 손을 부르게 하는 것이었다. 이때 손이 누굽니까? 그렇죠. 손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 대장, 즉 이완을 얘기하는 거죠.
설마 핸들을 얘기하진 않겠죠. 게스트예요. 자, 이렇게 늦게서야 비로소 부르게 하는 것은 어찌 본다면 반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대장은 방에 들어와서도 허생은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았다. 건방졌네요. 일종의 당당함이에요. 이 대장은 몸둘 곳을 몰라하며 오히려 푸대접을 당하고 있어. 되게 소극적인 인물인가 봐. 나라에서 어진 인재를 구하는 뜻을 설명하자 허생이 손을 저으며, 이때 손은 핸드겠죠. 그죠? 이때 손은 게스트고 저으며 막았다. 밤이 짧은데 말이 너무 많아. 자, 말이 너무 많아. 실천이 중요한 거지. 말이 왜 이렇게 많아? 일종의 뭡니까? 탁상 공론을 비판하고 있다라고 많이들 평가를 합니다. 너는 지금 무슨 벼슬이냐? 대장이요. 그렇다면 너는 나라의 신임을 받는 신하로군. 나라의 신임을 받고 있죠? 그만큼 이완의 지위가 높다는 얘기일 거예요. 그런데 허생이 입장에서 본다면 굳이 이 말을 왜 했을까? 그것은 이쪽에다 포커스를 주세요. 조롱이라는 거. 여기다가 포커스를 두겠습니다. 내가 와룡선생, 누워있는 용과 같은 선생? 이게 바로 누구냐? 자,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진짜 제갈량 같으니? 아니죠. 뛰어난 인재라고 하는 일종의 뭐다 그러면 대유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사람을 추천하겠으니 네가 임금께 아뢰어서 임금으로 하여금, 요게 들어가는 거야. 삼고초려를 하게 할 수 있겠느냐. 마치 유비가 제갈량을 얻기 위해서 3번 찾아가듯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임금으로 하여금, 누구로 하여금? 임금, 너 말고 임금으로 하여금 삼고초려를 하게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겠느냐 라는 것은 결국 당시 인재 등용에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풍자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를 우리는 허생의 첫 번째 계책, 올바른 인재 등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완이 고개를 푹 숙이고 한참을 생각을 해요. 이거 뭐야? 가능성 여부를 따지는 거죠. 임금한테 전하께 직접 찾아가라고? 일개 선비를? 인재를 등용한다는 건 관직에 없는 사람일 거 아니야. 있어도 아주 낮은 벼슬일 거고. 그러니까는 임금 보고 직접 안 돼, 나 모가지 나라가 어렵습니다. No thank you. 제2의 계책 바로 뭡니까? 차선책을 듣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은 임금이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도 될 수 있겠지만 이완이 임금을 설득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죠. 무능함이에요. 나는 제2라는 것을 모른다 하고 허생은 외면하다가 이 대장의 간청에 못 이겨서 말을 이었다. 명나라 장졸들이 조선은 옛 은혜가 있다. 조선은 명나라의 은혜를 입었어 라고 하여, 언제?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조선을 도와주고 일본을 무찔렀잖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손들이 많이 우리나라로 망명해 와서 정처 없이 떠돌고 있어. 왜 떠돌고 있어? 그렇지, 지금은 명나라 시기가 아니거든. 청나라거든. 너는 조정에 청하여 종실의 딸들을 내어, 여기서 말은 종실이라고 하는 건 왕의 친척들이죠. 그들에게 시집을 보내고 훈기라고 하는 것은 임금의 친척 중에서도 공로가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살아있는 권력이죠. 살아있는 권력의 집을 빼앗아서 그들에게 나눠주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집이라기보다는 재물을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권력을 뺏는 거죠. 한마디로 살아있는 권력의 어떤 기득권을 없앨 수 있겠느냐. 니네들이 지금 복명을 한다고 명나라를 세우겠다고 북벌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나라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명나라 장졸들을 조금 더 어떻게 대우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니네들이 비록 명나라를 다시 세우고 청나라를 없애겠다라고 큰소리 빵빵 치지만 이것도 이러한 작은 것도 못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북벌론의 허구성과 함께, 그 다음에 이런 살아있는 권력들의 가지고 있는 기득권,
빼앗아야 되는데 못 뺏고 있지 않느냐. 훈척 권기의 기득권 척결.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대장은 또 머리를 숙이고 고민을 합니다. 이거 no thank you. 그네들의 기득권을 포기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뭐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허생의 두 번째 계책 종실과 훈척 권기의 기득권 폐지를 권합니다. 이 말은 당시 사회가 이게 부패가 되게 심했단 얘기죠. 이것도 어렵다 저것도 어렵다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느냐. 그만큼 무능하고 하고 싶은 하겠다는 의지는 있니? 라고 하면서 가장 쉬운 일이 있는데 네가 능히 할 수 있겠느냐 라고 얘기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랬더니 처음에 누구였죠? 그렇죠, 임금이었죠. 임금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누구죠? 그렇죠, 종실과 훈척 권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임금이 제일 세죠. 그 다음에 훈척 권기가 제일 약하죠. 임금보다는 약할 거 아니야.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쪽은 한 개인이에요. 이쪽은 한 집단이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개인을 설득하는 게 쉽겠습니까? 집단을 설득하는 게 쉽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나는 차라리 임금을 설득하는 게 좀 더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여기서 허생은 가장 쉬운 일이라고 했는데 뒤에 들어보면 알겠지만 이거는 어찌 본다면 가장 어려운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무릇 천하의 대의 즉 청나라 정벌 북벌을 외치려면 먼저 천하의 호걸들과 접촉하여 결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대. 그 말은 천하의 호걸들과 접촉해서 결탁을 해야 된다는 거야. 또 남의 나라를 치려면 먼저 첩자를 보내지 않고는 성공할 수가 없어. 한마디로 뭐야? 지피지기면 백전불패야. 읽을 줄 알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지금 만주정부 청나라가 갑자기 천하의 주인이 돼서 중국 민족 한족과는 친근해지지 못하는 판에 조선이 다른 나라보다 청나라를 먼저 섬기게 돼요. 가만 조선이 청나라를 먼저 섬겨?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한다면 이거예요. 병자호란 때 청나라와 군신관계를 맺었잖아. 우리가 전쟁에 져서. 그 얘기예요. 어쨌거나 간에 군신관계를 맺었으니 저들이 우리를 가장 믿는 터이다. 진실로 당나라 원나라 때처럼, 당나라 원나라 때가 어떤 때인데, 그렇죠, 조선과 중국의 교역이 왕성하던 때이죠. 우리 자제들이 중국에 유학을 가서 벼슬까지 하도록 허용해 줄 것과, 한마디로 인적 교류죠. 인적 교류고요. 거기다가 벼슬까지 하는 거 보니까 정치적 교류를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거죠. 상인들의 출입을 금하지 말도록 할 것이며, 한마디로 뭡니까? 자유무역이죠. 자유무역을 통한 경제적 교류 내지는 물적 교류예요. 간청한다면 저들도 자기네에게 친근해지려 함을 보고 기뻐서 승낙할 것이야. 한마디로 요게 세 번째 계책인데, 이 세 번째 계책은 청나라와 전략적으로 뭐해라? 교류해라, 이 얘기죠. 생각해보세요. 일본을 임금을 설득하는 게 쉽습니까? 훈척 권기들을 설득하는 게 쉽습니까? 임금을 설득하는 게 쉽겠죠. 자, 그럼 훈척 권기들의 재물을 빼앗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은 청나라와 이렇게 인적 물적 교류를 하는 게 쉽겠습니까? 차라리 훈척 권기 기득권 세력의 물건을 뺏고 재물을 뺏고 권력을 뺏어가지고 그네들을 위축시키는 게 차라리 쉽겠죠. 이런 점에서 본다면 가장 쉽다라고 했는데 내가 볼 때는 가장 어려운 것 같아. 그리고 난 다음에 허생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지 모르니까, 왜? 이완이 멍청하거든.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줍니다. 방법론적인 측면이겠죠. 나라의 자제들을, 이때 국중의 자제는 나라의 자제, 나라의 자제라는 것은 소위 양반들의 자제, 권력층의 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려 뽑아 머리를 깎고, 머리를 깎는다는 건 뭡니까? 변발을 하는 거죠. 되놈의 옷을 입혀, 되놈의 옷을 입힌다는 건 호복. 자, 호복을 입히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청의 문무를 따르라는 얘기예요. 그 중에 선비는 가서 빈공과에 응시하고, 빈공과라고 하는 건 중국에 있는
과거제도예요. 과거제도고 여기서는 외국인들에게 이제는 개방되었던 과거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가가지고 벼슬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또 서민은 멀리 강남으로 건너가서, 여기서 말하는 강남이라고 하는 건요, 서울 한강 이남 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강남이고요. 당시 중국 경제의 중심지입니다. 장사를 하면서 저 나라의 실정을 염탐하라는 거예요. 요게 바로 청과의 교류에 대한 현실적인 예를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천하를 뒤집고 청나라를 멸망시키고 국치, 뭡니까? 병자호란의 치욕을 씻을 수 있을 것이야 라고 해서 이런 청과의 교류가 가져올 수 있는 결과, 어떤 효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쉽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명나라 황족에서 구해도 사람을 얻지 못할 경우 어떤 사람? 황제가 될 만한 사람이겠죠. 천하의 제후를 거느리고 적당한 사람을 하늘에 천거한다면, 한마디로 황제로 추대한다면 잘되면 대국의 스승이 될 것이요, 못돼도 백구지국의 지위를 잃지 않을 것이야. 백구지국이라고 하는 건 중국 봉건시대 제후국 중에 가장 큰 나라, 한마디로 중국을 통째로 먹지는 못해도 주변에 있는 나라 중에는 대빵이 될 것이야, 뭐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이 대장이 힘없이 말합니다. 왜? 이거는 더 불가능하거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대부들이 모두 조심스럽게 예법을 지키는데, 예법이라는 것은 일종의 명분이에요. 누가 변발을 하고 호복을 입으려 하겠습니까? 변발을 하고 호복을 입는 것은 명분에는 조금 떨어지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국치를 씻을 수 있다니까, 실리를 추구하는 태도겠죠. 근데 그 태도를 하겠습니까? 라는 것은 하지 못한다. 따라서 실리보다는 명분을 중시하는 태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허생이 제시한 세 번째 계책, 청나라와의 문물 교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허생전의 위기 파트를 봤는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야 될 거는 일단 요거겠죠. 허생과 이완, 이완과 허생의 갈등 양상이에요. 이건 어찌 본다면 허생과 이완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계층과의 갈등 양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허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룡 선생 같은 일을 청구할 테니 임금으로 하여금 삼고 처리할 수 있게 하느냐. 또 두 번째로는 얘기합니다. 뭐라고? 종실의 딸들을 명나라 장졸들에게 시집 보내고 훈척과 권기의 집을 빼앗아서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떻게 본다면 큰 거라기보단 작은 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점에서 볼 때 허생은 실리를 중시하는 비판적인 지식인이고요, 당대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응책은 이거였죠. 명나라와의 문물교류예요. 그죠? 인적교류, 문물교류 같은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병자호란의 치욕을 씻으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허생은 주체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완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한마디 하죠. 어렵습니다 하다가 사대부들이 모두 조심스럽게 예법을 지키는데 누가 변발을 하고 호복을 입으려 하겠습니까? 라고 한다는 거예요. 즉 이완도 마찬가지죠. 이완도 명분을 중시하는 사대부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명분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허생의 계책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볼 때 허생은 실리적 측면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만 이완은 체면과 예법을 이유로 들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작가 박지원은 이와 같은 상황을 통해 당시 조선은 정치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지배층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 개혁할 만한 적극성을 갖고 있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박지원의 허생전 위기 파트
변씨의 소개로 이완을 만난 허생이 현실에 대한 대응책 3가지를 제시하지만 명분을 중시하는 이완이 어쩔 수 없이 거절하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